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암일 만큼 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암을 비롯해서 이 말기 환자들에 대한 그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호스피스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예수병원 이대영 과장과 함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기 환자들의 편안한 생활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체계,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인데요. 하지만 호스피스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이용률이 낮은 건 물론 거부감을 갖는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이대영 과장과 함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제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과 더불어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돌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환자분들 돌보는 좀 총체적인 접근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의 신체적인 부분들 또 어떤 사회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다 보게 되고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환자분들 돌보는 가족들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중요성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말기 암 환자분들을 비롯해서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그냥 죽음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르는 것보다도 좀 더 총체적으로 그분들을 돕는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그런 활동들과 치료 돌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괄적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 완화 의료가 필요할까요? 네, 보통 우리가 암에 걸린다든지 어떤 질환에 걸리게 되면 그걸 완치하기 위한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암인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들 또 여러 가지 암의 범위라든지 또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완치를 목적으로 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말기가 된 상태에서는 어떤 이런 치료들의 부작용들이나 오히려 치료를 통해서 얻는 이점보다는 네. 부작용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를 중단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호스피스 완화가 어떤 치료가 끝난 중단 또는 포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환자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돌보는 프로그램 또는 돌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만큼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이제 통계로 봤을 때 198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사망률의 한 3대 큰 질환이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망률의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의료가 발전을 하게 되고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뇌혈관과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또 잘 관리가 되니까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가게 되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질환들 외에 암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과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보다 암으로 인한 이제 사망은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오게 되는, 물론 이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좀 다르게 암으로 인해서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또 신체적이나 영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우리 의료진에게도 필요하고 또 환자분이나 그 가족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15년에 영국에서 죽음의 질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사람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나라의 순위를 정리한 건데 여기서 1위를 영국이 차지했고 우리나라를 보니까 한 80여 개국 중에 18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죽음의 질의 순위와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단순히 의료진이 병원에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스템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의료의 질, 수준, 그리고 말기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얼마나 의료진들이나 이 환자분들이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게 될 수 있는지, 이런 환경들을 다 평가를 해서 한 20개의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해서 죽음의 질을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의 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갈 길이 좀 멀다고 보고 있고, 특별히 제가 미국과 영국을 방문을 했을 때 참 부러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이런 말기 암 환자분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주변에 여러 시스템들, 사회 단체들, 그리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을 보면서 참 정말 잘 되어 있구나. 그래서 참 이곳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화의료 호스피스를 지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서 좋은 사회적인 프로그램으로, 정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80개 나라에서 18위면은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네.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거 보면. 근데 이 발목을 잡는 게 호스피스 바로 죽음과 연결된 그런 편견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도 저희가 호스피스 의뢰를 다른 이제 동료 의사들이 해주게 되면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호스피스 이러면은 이제 끝났구나, 환자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반감이 있고 편견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계속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해 오다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해줄 게 없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의료진도 여전히 포기하게 된다, 이런 느낌 때문에 호스피스에 의뢰하는 것을 좀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의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저하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의 변화가 의료진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또 환자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제가 좀 더 적절하게 임종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효과적인 돌봄을 통해서 좋은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 호스피스에서 생활을 하시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주된 활동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말기가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특별히 통증이라든지 오심, 구토, 복수, 여러 가지 이제 암으로 인한 2차적인 신체적인 변화들, 그걸로 인한 이제 고통과 통증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치료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 저희 센터에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왔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음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실습을 하고 어떻게 생각이 다르냐 물어봤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환자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좀 분위기도 너무 칙칙하고 어두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한 달,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일반 병동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고,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잘 지내고 드실 수 있을 만큼 또 드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조절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도 이 정도면 지낼만 하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가운데 심리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전문 간호사와 또 사회복지사 또 종교 지도자분들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런 이제 가족분들과 또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요법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자분들의 생일 파티라든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저희가 이제 음악회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병상에 누워 계시면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극복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현재의 상태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요법 치료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법 치료라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음악 치료,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오셔서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들려드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술 치료, 또 원예 치료에서 꽃꽂이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재능 기부 이렇게 해서 직원들 중에 여러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시는데 특별히 꽃꽂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호응도 좋고 이제 어르신들 특히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늘 이제 어려운 환자분들을 돌볼 때 마음이 많이 힘드신데 꽃꽂이를 직접 이렇게 하면서 꽃을 보고 또 만든 꽃들을 병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어떤 근심과 두려움들을 좀 더 들 수 있어서 좋고요. 특별히 생일 파티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환자분들에게는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생일 파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살아왔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과 같이 좋은 의미의 기억들을 하면서 추억을 남겨주고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사실 굉장히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완화할 수 있나요? 네, 보통 통증은 이제 암이 진행이 되면서 그 암이 직접적으로 뼈나 아니면 이제 신경을 침범을 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2차적으로는 복수라든지 이런 것들 팽만감들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국소적인 불편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살을 심하게 앓을 때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안절부절하고 누워도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런 증상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마약성 진통제, 그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치료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말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코데인이라든지 몰핀 그리고 이제 펜타닐 제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주사제부터 시작해서 경구로 드실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이제 코로 이렇게 흡입하는 것들 여러 가지 제제들이 있는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 전문가들이 잘 조절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통증들을 어느 정도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 통증을 조절할 때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통증제를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부작용이나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데 전문가가 잘 사용을 같이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잘 조절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체적인 고통도 뭐 물론 크겠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동반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정신건강 치료도 병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의료진 완화의료센터의 팀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또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이나 여러 가지 정신 건강학적 이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약물 투여도 가능하고 저희가 조금 이제 부족함을 느낄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스님들이랑 같이 협진을 통해서 진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진행이 되고 말기암이 더욱 악화되면서 선망이라든지 또 약을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를 썼을 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약물 투여를 하면서 잘 조절한다면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도 잘 조절이 된다고 보고요. 또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떤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가족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사나 우리 종교 지도자들 분들께서 같이 상담을 하고 풀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요. 특별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벌써 40년 됐는데 암환자 후원회 지금은 이름이 새힘 나눔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좀 더 적절하게 환자분들의 사회적인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이런 진료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호스피스에 입원하게 되면 뭐 퇴원을 못한다.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말기 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센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완화 치료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조절하다가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진다든지 너무 탈수가 심해진다든지 이래서 고통 가운데 이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입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초기에 그런 증상들을 조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퇴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잘 조절이 돼서 약을 조정을 해서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10% 미만이라고 보고요. 대부분 저희 센터에 입원하신 분들은 슬픈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임종을 하셔야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증상을 적절하게 초기에 조절을 하게 되면 이제 집에서 다시 조절할 수 있을 만큼 되기 때문에 퇴원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지금 암 환자만 국한되는 건지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입원형이 있고, 가정형이 있고, 또 자문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입원형 같은 경우는 암 환자만 해당이 됩니다. 네, 가정형과 자문형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에이즈 환자분, 무전성 면역 결핍증 환자분들, 만성 간 질환, 간경화 환자분, 그리고 만성 호흡기 폐쇄성 호흡성 질환을 가진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호스피스를 생각하다가도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비용일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입원 치료를 하다 보면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호스피스는 비용을 많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거의 보험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진료비 5%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은 아주 미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한 2번 정도 먼저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처음 저희가 이제 막 전문의를 따고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꽤 오래 전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호스피스 말기암 남은 환자분들이 왔는데 제가 참 준비되어 있지 못한 의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한참 이제 책도 찾아서 읽게 되고 이제 그런 환자분들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 환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검사를 했는데 말기 위암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뻘 20년 전이니까 저희 아버지뻘 되는 분이었는데 이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했더니 바로 이제 화를 내시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내 오진이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치시고 호통을 치시고 진료한 내용을 다 복사해달라. 내가 딴 데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복사를 해드리고 아버님께 전해드리면서 혹시 나중에 제 도움이 혹시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자마자 또 이제 삿대질을 하시면서 내가 네 얼굴 다시 보면 이제 뭐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제 맹세를 하고 이제 가신 네. 분이 계셨습니다. 한 달 뒤쯤 이제 아버님 제가 기억을 하죠.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예, 아버지 뻘 되는 분이신데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그때 너무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다른 곳에 다 갔는데 똑같은 결과죠. 수술도 어렵다, 항암 치료도 어렵다.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렇게 통증 치료를 하면서 지내시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데 가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한 달 정도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그 병원 입원해 계시는데 거의 마지막 시간이 돼서 저를 찾으셨어요. 찾아서 만약에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다른 목사님도 아니고 바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제가 가족들과 같이 해드리고 이렇게 기도 끝나자마자 임종했던 그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내가 잘 준비되어지 않았다면 그분을 이렇게 화를 내고 또 보내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잘 그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분이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시간을 제가 잘 도울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의료진들이나 가족들이 또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잘 배우고 또 공부한다면 이렇게 좀 어려움에 닥친 환자분들을 좀 더 잘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이제 지금 제 나이 때도 아버님 같은 분이세요. 입원해서 저한테 이제 부르시더니 2달 뒤에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2달 뒤에 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소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2달 정도를 견디실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 여러 가지 환자분의 상태를 판단해 볼 때 그래서 저희 팀이 같이 논의를 해서 그때까지 성정에 계시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병원에서라도 작은 결혼식을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병원 예배실에서 예비 신랑 신부를 모시고 가족들을 모셔서 간단하게 사진도 찍고 저희 예배실에서 그렇게 작은 결혼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결혼식을 하고 한 열흘 정도 뒤에 임종을 하셨는데 네, 그 결혼식 때 아버님이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가족들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참 이렇게 좀 작은 헌신과 수고 또 한 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렇게 좀 죽음의 질을 훨씬 더 높여드릴 수 있구나. 좋은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그냥 어렵고 힘든 죽음의 기억이 아니라 좀 더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좋은 아버님의 임종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고 스스로도 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부심 또는 이제 감사, 감동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고려하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짧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제 치료가 끝났다 포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을 돌보아서 마지막 이 시간에 이 세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집에서 환자분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진료과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과 상의해 주시고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분들을 통해서 가족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견을 좀 버리시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외과 전문의 이대영 과장과 함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중은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식욕이 왕성한데도 체중이 줄어든다면 갑상샘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바로 그 갑상샘 항진증인데요.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돼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더위를 참지 못한다거나 땀이 많아지는 것도 증상 중 하나라고 하죠. 네, 여름이니까 더위를 타는 거라고 혼동할 수도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